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투자와 수출엔 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내수 시장 또한 불안정했는데요. KDI는 올해 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고 청와대는 경제 라인을 전격 교체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사실을 체감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주로 이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보강 정책의 방점이 찍혔는데 여전히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에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좋을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이 조 교수님께서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으셔가지고 예. 최 교수님하고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한국 경제 하반기 경제 전망 여전히 상반기에서 좋지 않은 상태죠. 그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경제가 이제 엄중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은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결국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경제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오늘 나온 걸로 봐서는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인식은 하는데 아직까지 큰 뭐 어떤 방향성이나 가치관의 변화 없이 뭐 기존에 썼던 대책들이 나오는 걸 봐서 약간 실망스러운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오늘 좀 낮춘 2.4에서 2.5로 제시를 했는데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최초에 작년에 이거 발표할 때 2.8%였어요. 그게 2.6, 2.7로 내려왔다. 2.4, 2.5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의 한계성을 이제 드러냈고 일부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연초에 IMF에서 얘기할 때 추경이 없으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았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지금 뭐 예고된 수순이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켜내야 될 숫자가 있죠. 1%대로는 절대 들어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2%하고 1.9%하고 뭐가 대수냐 하는데 1% 한번 뭐 일단 길을 내면요. 거기에 저성장 트랩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뭐 지금 주변 환경이 거기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래서 예고된 수준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그런 하반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조동근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 교수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춘 내용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부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 이번에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현실을 직시를 했는데 지금도 좀 덜 내렸어요. 2.5%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2.5%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비뱅크, 그다음에 이제 신용평가사 등등을 예를 든다면은 2% 플러스 알파가 간신히 돼요.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0.4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2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높아질 텐데 1.5%가 되고요, 2분기에. 그다음 3, 4분기에 한 0.7 정도가 돼야만 합산해서 2.5가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2분기에 보면은 1.5% 어림도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6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5월 달에 뭐 생산도 그렇고 투자도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아주 나쁘고요. 6월에 수출도 아주 나빠요. 그러면은 그걸 감안하면은 1.0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럼 마이너스 0.4 더하기 1.0 해보세요. 0.6이죠? 그건 뭐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3, 4분기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좀 앞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면은 2%가
간신히 될 것 같아요. 또는 2%에서 조금 좀 못 미칠지 모르겠는데 하긴 나름인데 너무 추경 같은 데 의존하면 안 돼요, 사실요. 기초 체력이 중요하지 바카스 하나 먹고 100m 뛰겠다 하면 안 되는 건 이제 그런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격이에요. 너무 좀 추경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추경이 뭐가 이렇게 요술지팡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뭐 예비비 있고요, 다 있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에 반영 안 된 거를 추후에 보정하는 그런 것이 성장을 관리한다든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디딤돌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너무 의존한다, 추경에.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상시적인 추경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내비치셨는데 할 말씀이 지금 이제 있으신가요? 경제 성장률 2.4% 지금 이제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데요. 2.4%의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추경이 되었을 때. 추경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에 지금 경제 제재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요. 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예. 시행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돼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2분기가 1.5% 반등을 한다는 조건 4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아무도 그건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 중에 그러니까 추경이 만약 안 되면 2.4%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충족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지금 가서 만약 일본 제재가 없다는데 일본 이 제재가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예. 저희는 뭐 진짜로 이제 1%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저는 뭐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예. 추경이라는 게 이제 재정 승수란 게 있잖아요. 추경을 얼마를 풀면은 얼만큼의 경제 성장이 올라가느냐. 그게요. 우리가 10조를 넣으면요. 경제 성장률은 0.3%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6.7% 하는데 얼마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0.2%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 거기다가 이 정부의 이 추경이라든가 예산의 재정 승수는요. 1년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2년 내지 3년 동안 더한 숫자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전제 조건이 취약한 부분인데 사실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2.4를 했는데 예.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상당히 두 분께서 비판적인 그리고 지금의 1% 중반대 낮춘 성장조차 하반기 들어 일어나고 있는 이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점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정부는 성장률을 낮춘 배경으로 불안한 대외 여건 그리고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품목이 대표적인데 실제 수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안 좋은가요? 뭐 안 좋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쁩니까? 어떠세요? 미국 경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대비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카노미스트지에서 불과 한 열흘 전쯤 되는데 유럽의 지금 잡마켓이 부음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 미중 갈등 등등해서 대여건은 늘 나쁘다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OECD에서 특히 이제 유럽 쪽이요. 불란서, 그다음 독일, 영국 이런 데 나쁘지 않고요. 미국은 굉장히 호황이고 거의 무슨 뭐 근래 한 몇십 년 만에 호황일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2018년도에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12배 이상의 등치를 큰 그런 사람이 우리보다 빨리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여건은 나쁘다 하지만은 그 여건 속에서도 잘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모든 거를 자꾸만 이렇게 핑계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를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같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노력하려면 정직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되게 핑계를 대거나 뭔가 어떤 외부에서 요인이 있어갖고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합리화를 하는데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추경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지는 않고요. 정책 기조를 조금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예. 기울어진 운동장 뭐가 떠오르십니까? 노사 간에 그죠? 그런 손도 못 대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손을 좀 봐야 돼요. 구조 조정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재정 갖고 금리 갖고 하면은 예. 경제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의 심리. 그리고 그날의 경쟁력은 사실은 모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예. 지금 한국에 기업하기 좋습니까? 웬만하면은 뭐 기업을 확장하느니 보다는 조금 현상 유지하고 투자하느니 좀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제 주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난 1분기에 그 성장률이 아주 낮은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수출도 그렇지만은 투자가 아주 나빴어요. 지금 투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거의 컨센서스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방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가 부진했던 것을 다시 좀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그리고 내수 활성화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부의 의도를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지난해부터 이제 이런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나온 거 몇 개를 보면요. 예. 작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뭐 첫 번째 단어로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면서 기업 투자 촉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예. 요번에는 완전히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박아 놓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를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이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선순환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세 가지 3종 세트를 지금 내놨는데 생산성 향상 시설에는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예. 투자세액 공제하고 일몰을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가속 삼각제도를 했는데 이게요 진짜로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쉽게 내가 장학금 줄게. 예. 장학금 주는데 너 대학교는 꼭 네 힘으로 들어와야 돼. 대학교 지금 들어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대학교 들어오면 장학금 준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좀 큰 기업들은요 이렇게 뭐 이거 발표했다고 지금 2달 3달 만에 투자 몇 조씩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성과가 있을 것이냐. 근데 숫자를 해보니까 지금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5천억밖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따져보면 투자도 지금 3종 세트 세제 혜택을 늘린 투자를 늘리는 부분 이 부분도 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 그냥 반창고 정도를 바르는 거지 예. 깊이 있는 수술을 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정책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셨는데요. 뭐 조 교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비판보다도 그냥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뭐 예.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뭐 불과 며칠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기업인들한테 뭐 지니어스, 예. 그러니까 뭐 천재 기업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근데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 땅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야 됩니까? 바꿔 그 말하면 부분이 좀 우리가 의아했습니다. 기업인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한번 제가 좀 여쭤보자고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글로벌 기업이죠. 우리나라 지금 큰 기업들은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발을 뒤졌을 뿐이지 사실 세계 무대를 이제 뭐 대선을 뛰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예.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놀랍게도 40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뭐 출범했으니까 2년 사이에 예.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4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요. 왜냐면 거기에 좋으니까 간 거죠. 예. 아쉬운 게 그 40조 원이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40조 원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했다고 왜 그러냐, 애국심 없냐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인은요. 이 돈이 어디에 가면 대접을 받을까? 이 돈을 어디에 쓰면 내가 살아남을 걸 고민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국내를 떠나는 게 그 선택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게끔 하려면 예. 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새는 추워요. 새 둥지가 있어야지만은 둥지 속에 새가 있잖아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하는 환경 속에 있다고요. 네. 따라서 그 새가 얼어 죽으면 안 되죠. 따라서 둥지가 새를 보호하듯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도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서정적으로 뭐 또 감정적으로 좀 뭔가 교호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기업인에 대해서 어떤 평입니까? 전부 다 무슨 뭐 재벌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둥지를 다 치우는 거예요. 새는 얼어 죽어요. 그러면 절대로 새는 그 둥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약간 좀 비유가 좀 약간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둥지를 틀겠다 할 만한 어떤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 40조를 갖다 왜 미국에다 왜 투자를 합니까 도대체 2년 사이에.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서도 사실 재탕이다, 삼탕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또
저희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근데 3탕이다 재탕이다는 건 얘기는 기초적인 기본 전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경제사령탑이 바뀌었잖아요. 네. 정책실장 바꾸고 경제수석 바꾸고 뭔가 바뀐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무엇이 바뀌냐?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보던 거예요. 재방송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뭐 이 일부 언론에서는 엄벌의 오줌 누기식의 이런 고식지게로 갔다.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새로운 뭐 사람 바꾸고 그러면 좀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좀 실망감이 더해지고요. 현재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국내외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금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팀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었습니다. 네, 경기 하강 국면을 인식하고도 너무 안일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조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책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뭐 재탕 삼탕. 근데 뭐 꼭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를 보면은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폄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학기 말고사 볼 때도 중요한 거는 작년은 올해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그걸 너무 이렇게 재탕 삼탕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랑배 옷이 좀 젖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성장 효과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은 좀 지금 이제 근본적인 어떤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조그맣게 무슨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파인 튜닝을 갖고는 경제를 이렇게 좀 크게 흔들 수가 없어요. 체질 개선을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그런 체질 개선이 없이 그게 없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네. 그다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고민을 안 하고 예.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소득 주도 성장도 인기에 영합한 거죠. 그러니까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고통을 피하고 네. 그냥 뭐 굴러가면 된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2.0을 갖다가 쭉 내려갈지 모른다 할 정도면은 근본적으로 뭐부터 손을 갖다 대야 될까를 한번 봐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 보면 지금 기득권이 얼마나 또 정합니까? 그러니까 예. 새로운 거를 들여놓기도 어려워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버 이런 거 우리가 합니까? 못하죠. 그다음에 무슨 뭐 원격 진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첩첩산중에 막혀 있고 예. 법인세는 법인세대로는 없고 규제는 규제대로 까다롭고 그다음에 뭐 노동의 유연성은 전혀 없죠. 그런 가운데서 무슨 도대체 재정, 금융 뭐 해갖고 뭐를 성장을 갖다 이렇게 끌어올립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우리가 뭐부터 손을 봐야 될까. 그렇다면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부터 봐야 되고 우리가 바꿔야 될 기조가 뭔가 또 기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좀 방향을 바꿔야 되나 한번 고민해야 돼. 그거 없이 추경 가지고 금리 가지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추경과 금리가 있다면 다 행복했겠네요.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을 좀 속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도입부의 성장률 얘기를 좀 했는데 끝번호 9296번님께서 2018년 말부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셨던 이 전 청와대 수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현 정부를 향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주셨고요. 끝번호 또 5658번님께서는 현 정부가 북한에 신경 쓰는 그 부분을 절반만이라도 경제에 쏟았다면 좀 살아났을 텐데 위기일 땐 기업의 길을 살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 또한 주셨습니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다른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학교 비정규직 등 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최 교수님,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동파업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떠시죠?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민노총에서 뭘 할 때 참여했는데 자기네들이 주체가 돼서 파업을 한 건 처음이죠. 그래서 예. 지금 민노총에 이제 100만 회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30만 정도가 이제 비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그 30만 중에 20만 정도가 공공 분야에 근무하시는 예. 그런 비정규직인데요. 이제 자기네들가 주체가 돼서 한번 한 거고요. 예. 공공 분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용주가 누굽니까? 나라죠.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 사장님한테 지금 뭐 한번 크게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연 9만 명 정도가 모이는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 급식대란 우려감도 큰 것 같고 오늘 내일까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 교수님께서는 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용어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IMF 지나고 나서 처음 나온 용어인데 정규직, 비정규직은 너무 잘못된 용어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면은 이게 상용직, 계약직이 맞죠. 네. 이걸 갖다 비정규하니까 누군가 스타라고 나는 정상이 아니고 뭐 아래 있는 사람 같고 용어에서 오는 거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면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바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관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관찰 기간. 그건 전부 다 계약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주부 같은 경우 보면은 전업주부로서 직장과 양립이 안 되니까 소위 파트타임을 원해요. 그다음에 뭐 작가들은 프리랜서입니다. 그거 보면은 계약직이 굉장히 다반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정규 비정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화를 자초한 겁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시자고요. 한 2년여로 좀 돌아가면은 2017년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선거 그 다음 날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간 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를 간 거라고요. 네. 가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첫 국민과의 대면이고 첫 대화였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였나? 전 지금도 의심이 돼요. 그건 의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악입니까?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라 한 번에 그걸 일고에 그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은 정규 비정규가 아니고 비정규로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의 어떤 처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처음부터 그냥 스티그마로 너는 비정규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정규를 받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처음엔 가능하죠. 하지만 나중에 재원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누구든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정규가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비정규는 계약직이고 지금 처음에 노동시장에 들어온 훈련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스로이 보면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비정규를 하다 보니까 결속하게 만들고 민노총이 이걸 갖다 끼워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된 거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보면 교사들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돌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좀 지원 시스템으로서 예. 이제 급식하는 분들 그런 분 직무가 달라요. 직무가요. 직무가 다른데 그분을 다른 직무에 계신 분을 달리 대접하는 건 그건 맞는 거예요. 지금요. 예. 우리 인격적으로 누구라도 평등하지 않게 대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 힘을 갖다 빌려갖고 파업을 한다? 이건 아니죠.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를 찾아가야 되냐면 지금이라도 비정규라는 말을 없애고 계약직으로 좀 통칭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지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뛰두르고 말이죠. 지금 보니까 정규하고 비정규하고 들어올 때 경쟁률이 다르시더라고 보니까. 네. 예. 근데 그것도 보면은 무시하고 똑같이 대접해달라 80% 가까이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나친 정규, 요구에 비정규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좀 말고, 경계하시는. 상용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나누고 그다음 거기에 직무에 해당되는 대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직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직무인데 달리 대접하는 다른 거 맞잖아요 보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똑같이 취급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용어와 직무에 대한 그에 따른 처우 문제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최 교수님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이 비정규직 문제 원만한 해결이 좀 어렵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그래도 방법이 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 그다음에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노정 교섭 구조를 구축해달라. 이제 이 부분이 세 가지인데요. 이게 뭐 시작된 거는 사실 교통비, 식대,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좀 낮아졌어요. 예. 왜냐하면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그 급여의 현실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일단 어느 정도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일단 공정임금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업무적으로 하고 일단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정책을 우리 이제 나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 공공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사실 필수 유지 업무로 재분류를 해서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도적인 변화도 함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